이런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저런 것들을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런 집단들이 뭐 창궐하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 그 집단들의 두 가지 특징이 첫 번째는 몰이성적인 거예요. 이성적이지가 않아. 예? 합리적이지 않은 거죠. 지금 다 이제 끊어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 나눠서 분류해서 생각을 해보면 서로 간에 이제 연관이 잘 안 되잖아요. 연관이 잘 안 되는데 중국하고 페미니즘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지. 왜요? 뭐 그들 세계관에서 가능하지도 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나타나는 양태가 이건 최근 들어서 나타나서 저는 상당히 우려스러운데 훨씬 폭력적이에요. 10년 전보다. 그러니까 아스팔트 99 집회가 박근혜 탄핵 때 있었을 때는 이 정도로 서부지법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런 난동 사건처럼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 좀 뭐 이렇게 불리하고 치고 막 때리고 이런 거는 가끔 있었던 거는 같은데 이 정도까지 폭력적이지는 않았거든. 두 개의 그게 여론조사. 박근혜 탄핵의 교훈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그 3주 전에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 2016년 여론조사, 2017년인가 6년인가 여론조사를 했었을 때 소위 공화당 지지층 중에서 힐러리가 악마라고 생각하는 사람 41%라고 나왔다 그랬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여론조사 해보면 악마는 아니겠습니다만 이재명에 대한 어떤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이재명은 절대 안 돼. 악마와 같은 형태가 돼 있는 그렇지. 거죠. 그럼 계속 주입된 효과인데요. 또 하나가 2017년과 2023년도에 미국에 있는 여론조사 기관이 전 세계 3만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게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딱 놓고 보면 2017년에 비해서 강력한 리더십이 12%가 늘어나요. 그 다음에 군사 독재, 군부 독재가 필요하다는 게 5%가 늘어납니다. 이 자체는 소위 이 한국 사회도 유럽과 마찬가지로 구구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의 어떤 유권자층들이 2010년대 중반부터 그 이후에 급속하게 보수화돼 있다라고 하는 측면인 거죠. 저는 보수층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소위 자기들은 체제를 지킨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의 체제를 부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단죄할 수 있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우 공격적인 방식으로 벌어지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의회를 공격해야 하니까 의회를 공격해버리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그 의회 공격들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던 공화당에 있는 의원들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다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균질화돼 있어요. 미국 공화당 같은 경우는. 여기도 마찬가지 상황들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체제 파괴적이란 말이죠. 근데 보수라는 거는 체제를 온전하는 집단이잖아요. 여하튼 간에 입법, 사법, 행정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유지시키려고 했던 게 보수 집단의 원래 의미고 그리고 원래 그렇게 이제 행동을 해왔거든. 이회창을 보시면 딱 떠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한국의 보수 집단이 이상하게 돼버렸다. 이게 보수도 아니고 이상한 집단이 된다는 게 자꾸 헌법재판관들을 공격하고 헌법재판소 자체를 무력화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디 마포에서 만두를 먹는데 국회의원들 다 싹 잘려버렸으면 좋겠어. 다 없애버렸으면 좋겠어. 이게 윤석열의 생각이거든. 근데 그거를 민주당만 이 말은 못하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 180명만 다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요 말은 못하니까 국회를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요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나름의 이제 본인이 논리가 있는 것 같잖아. 논리가 있는 것 같아. 국회는 야, 이 일도 못하고 그러니까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박정희 같은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그거 뭐 군소리 안 하고 그냥 탁탁 일 좀 시켰으면 좋겠다. 토론하지 말고 토론하지 야당 딴지 말고. 걸지 말고 이런 거죠 지금. 그거거든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자꾸 논리는 어디다 갖다가 쓰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방어막은 그 정도로 국회 해산하는 게 해산하자는 게 그 논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그 아까 박성 의원 얘기도 했지만 제2의 6.25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지. 지금 보수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이게 내란 사태고 내란 사태 이후에 우리 사회가 정리해가는 작업들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내란 사태를 내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전이라고 내란이 아니라 내전이라고 보기 시작하는 순간, 그러니까 내가 싸워야 할 상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회의원 싹 없애버렸으면 좋겠어.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 토대가 굉장히 취약한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사회 불만이 굉장히 많아. 경제적으로도 불만이 많고 어쨌든 사회적으로도 자기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이러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굉장히 이렇게 허약한 체제, 허약한 상황 위에 올라 있는 사람이 사회에 대해서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 근데 국회의원 하는 꼬라지 보니까 아, 저들 때문에 내가 이러는 거야. 일거에 자기 모든 고민과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싹 해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를 없애버리면은 결국은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저들하고 싸워서 이기게만 하면 그 다음은 나는 굉장히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뭐 일종의 종교하고 비슷한 건데요. 그렇지. 그런 논리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파시즘이나 나치즘이 한창 창궐할 때 그런 거 하잖아요. 1차 세계대전에서 졌어요. 지고 난 다음에 왜 졌지?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지에 대해서 해석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든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기존 질서를 다 부정하는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거의 뭐 사람들이 다 살기가 너무 힘든 상황까지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비유를 쓴단 말이에요. 독일이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슈퍼 인플레이션에 시달렸을 때 유리창 한 장을 당시에 깨면 이전에는 집 한 채 살 수 있는 가격을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사회가 굉장히 허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히틀러나 이런 인간이 딱 등장해가지고 당신은 이렇게 돼서 그런 거야. 저기 너의 적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저기 스탈린한테 가 있는 거야. 또는 뭐 유태인들한테 가 있는 거야. 유태인한테 가 있는 거야. 유태인이 사회적 소수자한테. 유태인이 유럽 사회의 기득권이 돼가지고 너희들을 옥죄고 있어. 그리고 그러니까 기득권인 유태인들을 근데 다 너무 죽여야 비슷한 돼. 거예요. 지금 극우라고 우리가 평가하는 게 아까 그 보수라고 하는 개념에서 완전히 일탈해 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 히틀러도 똑같이 그랬어. 처음에 수용소에 가뒀던 사람들은 나 스탈린주의자라든가 아니면은 성소수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갖다 가뒀어요. 가두다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유대인까지 다 갖다 가둬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거기서 굶겨 죽이고 병들어 죽이고 가스실에 넣어서 죽이고 이런 일들을 벌이는 거하고 큰 차이가 없는 뭔가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거다. 그들한테. 이게 훨씬 심각하다고 보는 게 바로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이제 줄타기라는 권성동이나 권영세나 최상목이 언제까지 본인들이 이제 보수 인척하면서 이 극우화된 자신들의 지지층을 계속 끌고 갈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관점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자꾸 시도를 하네. 자꾸 시도를 해.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말이죠. 그래서 소탐대실이다라는 네. 생각도 드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게 이제 헌법재판소 문제잖아요. 예.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게 지난주에 그러니까. 계속 헌법재판관들 흔들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왜 흔들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저렇게 흔들 때 과연 헌법재판관들이 정말로 그 편향됐다고 생각을 해서 그 다음에 그 편향된 것이 정말로 어떤 이 헌법재판소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주장을 하는 걸까라고 생각해 보면 제가 볼 때는 아닐 것 같거든요. 예. 헌법재판소를 애초에 왜 그렇게 구성을 합니까? 국회 3명 선출하고 대법원장이 3명 추천하고 대통령 3명 추천한다. 애초에 왜 그렇게 구성을 합니까? 다양한 성향의 헌법재판관들이 와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라는 취지지 않습니까? 보조적으로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세상에 성향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신으로부터 태어났어? 세상에 어디 성향이 없는 사람이 아니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자식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 태어났고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누군가 어떤 선생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어떤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어떤- 종교적으로 생각하면 성향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도대체? 아니 종교적으로는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들의 사고 방식에서 네. 그 유일신이 예. 유일신의 자기가 후손이고 에이? 그리고 내가 죄를 저질렀는데 죄사함을 받아서 나는 아주 순결한 상태가 된 아이고 거지. 신성모독이지 그거는 신성모독이지.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고 방식을 네. 하는 거예요. 나는 아주 순결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지저분하고 더럽고 불결하고. 그렇지 악인 거지.
모든 사람은 평양돼 있죠. 예, 근데 직업적으로 이제 자신의 어떤 성향에도 불구하고 직업적으로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재판관들이. 그래서 예. 이 각각의 성향을 가진 재판관들이 예. 또 무슨 뭐 예를 들면 이 재판관들이 추천이 될 때 사상 검증을 해가지고 반드시 진보삼, 중도삼, 보수삼으로 맞춰라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하다 보면 보수가 우위인 뭐 헌법재판소도 있고 대법원도 있고 하다 보면 진보가 우위인 헌법재판소도 있고 대법원도 있고 네. 근데 장기로 봤을 때 그게 균형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추천 원리가 그런 거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이 예를 들면 SNS에서 누구랑 친구이든 그리고 그게 뭔 상관입니까? 뭔 상관이야? 팔로잉을 내가 한 10년 전에 했는데 네. 10년 전에는 그 팔로잉 할 때 계정 이름이 최경영이었는데 네. 10년 후에 내가 팔로잉 하고 뭐 나는 그냥 뭐 별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10년 후에는 그 최경영이던 계정 이름이 네. 윤석열 탄핵이 됐어요. 네. 그러면 그걸 내가 책임져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런 그렇지. 걸 가지고 하나하나 지금 윤석열 쪽에서는 문영배 재판관 SNS 친구 목록까지 지금 헌법재판소에다가 제출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친구 목록까지? 네. 친구 목록에 이렇게 불순한 것들이 많다. 그러니까 문영배 재판관이 편향된 사람이다. 이걸 제출을 한대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까지 시비를 걸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여기에 동조를 하잖아요, 지금. 동조를 해가지고, 이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은 아주 편향된 사람들이다를 지난주에 막 하면서 심지어는 문영배 재판관이 독후감 쓴 것까지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까? 일반 회사에서 독후감 쓰면은 해고된다고 하고 주진우 의원, 검사 출신 주진우 의원이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잘했다고 칭찬하는 회사도 제가 장담하는데 블로그에 독후감 썼다고 해고당하잖아요. 그 네. 부당해고입니다. 그거 네. 부당해고고 독후감 써갖고 해고당할 정도면은 일을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회사에서 몇 차례 너는 일을 제발 해라 독후감을 쓰든 뭘 하든 좋은데 제발 일을 하라고 빌고 빌었는데도 안 해가지고 그게 징계 사안이 될 정도가 돼야지 그게 뭐 징계고가 되는 거지. 아무튼간에 문영배 재판관 그것도 아니고 다 설명했잖아요. 이 책은 헌법재판소 도서관에 있는 책이고 이렇게 다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걸 왜 흔들었는가를 지금 가만 생각해 보면은 이게 빌드업인 거잖아요. 뭘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마흔여까지 가고 싶은 건가? 그렇죠. 아. 이 세 명보다 더 한 사람이 마흔혁이다. 마흔혁 재판관이다. 이 세 명보다 더 악랄한 악마 같은 사람이 마흔혁 재판관이다. 그래서 마흔혁 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를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지난주 내내 이 세 명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 마흔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힘은 무슨 이득이 있는 겁니까? 윤석열한테 이득이 있는 거고 국민의힘이 얻는 이득은 끼케야 조기 대선을 가더라도 보수층의 이 분열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것과 그러니까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켜 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이재명 대표의 어떤 뭐 이 사법 리스크라고 불리는 이 재판이 언제 2심 선고가 나오고 이 확정 판결이 나오는가에 대한 그것에 따라서 이제 뭐 일정을 조절할 수 있다 정도?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가령 4월 18일 이후에 두 명의 재판관의 이제 그 임기가 끝나는 4월 18일 이후까지 탄핵 심판과 관련된 것들을 미루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헛물 켜는 거지 않습니까? 이 방향으로 가서 도대체 뭘 얻겠습니까? 그래서 이 방향으로 계속 간 다음에 갑자기 뒤에 가서 급변침해가지고 자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윤석열과 상관없는 당이 되겠습니까? 이게 되겠냐고요? 되지 않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소탐 대실밖에는 안 남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 드립니다.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그러니까 국회의원한테 물어보면은 그런 거지. 국회의원 뺐지만 안 떨어지면 무슨 일이든 다 지시든 다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다음번 총선은 아직 멀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지지자들 결집하는데 내가 일조를 하면 다음번 선거는 그 다음에 어떤 판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내가 국회의원 배지가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 그건 윤석열 대통령이 나가는 거지 내가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때 가서 조금 욕먹더라도 보수층이 똘똘 뭉쳐가지고 나 또 뽑아주면 나 또 국회의원 할 수 있어. 이런 사고방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행동들이 가능한 거 아닌가 싶고요.